여러분, 만약에 우리 동네 20대 청년들 성비가 말이죠. 여성 100명당 남성이 130명이라면 믿어지시나요? 와, 130명이요? 그건 진짜 엄청난 불균형이네요. 그렇죠. 이게 전쟁이 난 것도 아닌데 대한민국의 어느 공업도시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단순히 남자가 좀 많네 하고 넘길 수준이 절대 아니거든요. 지역사회를 떠받치는 인구 생태계 자체가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네, 맞습니다.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의 심층 분석에서는요. 단순히 내 노후 준비 잘하자 이런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서 보려고 합니다. 우리 사회 전체가 초고령화라는 이 거대한 파도에 맞서서 어떻게 유기적으로 진화하고 있는지 그 거대한 지형도를 한번 그려볼까 하는데요. 네, 아주 기대가 됩니다. 오늘 저희가 파헤쳐볼 자료는 바로 오늘이죠. 2026년 3월 19일 목요일 기준으로 케어 유니스의 김영래 편집장님이 지난 하루 동안 쏟아진 국내외 시니어 트렌드를 아주 방대하게 집약해놓은 리포트입니다. 제가 자료를 쭉 봤는데 진짜 흥미로운 내용들의 연속이더라고요. 뭐랄까, 거시적인 국가정책 변화부터 시작해서 최첨단 의학 연구, 그리고 당장 우리 동네에서 벌어지고 있는 지자체의 생생한 현장 보고서까지 스펙트럼이 아주 넓습니다. 맞아요. 진짜 방대하더라고요. 우리가 흔히 초고령 사회라고 하면 약간 막연한 두려움부터 떠올리잖아요. 그런데 이 자료들을 쫙 깨워보면 전혀 다른 그림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요. 대한민국은 이미 65세 이상 인구가 20%를 훌쩍 넘긴 이른바 천만 시니어 시대에 진입했거든요. OECD 국가 중에서도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빠른 속도죠. 네,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속도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미션은 명확합니다. 거대한 국가 정책부터 우리 동네로 배달되는 밥 한 끼, 그리고 공상과학 영화에 나올 법한 첨단 로봇 기술, 마지막으로 당장 내 몸을 지키는 일상적인 지식까지 이 모든 게 어떻게 하나의 거대한 생존망으로 연결되어 있는지 파헤쳐보는 겁니다. 아주 좋습니다. 자, 그럼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인구 구조의 격변부터 시작해볼까요? 아까 제가 오프닝에서 말씀드린 그 충격적인 성비 불균형 이야기 말입니다. 네, 통계청 자료를 들여다보면 이 인구 이동의 민낯이 아주 노골적으로 드러납니다. 청년층이 일자리나 인프라를 찾아서 수도권으로 막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지방에서는 극단적인 현상들이 벌어지는 거죠. 어떤 현상들이죠? 예를 들면 부산이나 강원도 같은 전통적인 해양 도시나 관광 도시는 청년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노인들만 남겨지는 약간 초고령화의 섬이 되어가고 있어요. 아, 노인들만 남는 섬이요? 반면에 울산, 충북, 충남 같은 공업 도시들은 25세에서 29세 사이의 성비가 극단적인 남초 현상을 보입니다. 여성들이 서비스업이나 화이트컬러 일자리를 찾아서 수도권으로 떠나버리니까 공업지대에는 젊은 남성 노동자들만 남겨둔 구조적인 결과인 거죠. 와, 100명당 130명이라는 건 결국 그 지역 안에서 자연스럽게 가정을 꾸리고 아이가 태어나는 그 사이클 자체가 완전히 끊어졌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회복 불가능한 수준일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자체들도 그야말로 사활을 걸고 있더라고요. 제가 자료 보다가 정읍시 예산 보고 제 눈을 의심했어요. 올해 전체 사회복지 예산의 무려 51%, 그러니까 금액으로 치면 1,787억 원을 오직 노인복지 하나에만 쏟아붓고 있더라고요. 시 전체 복지의 반응의 절반 이상이 노년층에게 간다는 건 진짜 엄청난 의미를 갖습니다. 비유하자면 도시 하나가 거대한 요양원이나 실버타운의 기능을 수행하기 시작했다고 봐도 무방하거든요. 아, 도시 전체가 실버타운이다. 네. 그리고 경남 지역 사례도 참 인상적이었어요. 퇴직한 소방공무원들이 직접 나서서 300가구의 독거노인 집을 돌면서 화재 안전지킴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젊은 인구가 없으니까 상대적으로 건강한 시니어 퇴직자들이 더 취약한 시니어들을 돌보는 그 이른바 노노케어 시스템이 작동하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이것을 조금 더 큰 맥락에서 연결해 보면요. 지금 우리 사회의 구조적 현실이 딱 보입니다. 지방 인구 소멸이라는 거대한 구멍, 그리고 예전에는 당연하게 여겨졌던 가족 단위의 부양 기능이 상실되면서 생긴 진공 상태를 국대랑 지자체가 억지로 팽창하면서 메우고 있는 거거든요. 최후의 안전망을 막 필사적으로 짜맞추고 있는 상황인 거네요. 맞습니다. 일종의 최후의 보루죠. 최후의 보루라고 하시니까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온 국민의 관심사죠. 가입자만 2,160만 명에 달하는 국민연금입니다. 저는 이 국민연금 관련 기사들 볼 때마다 약간
온 가족이 다 같이 숟가락을 얹고 싶어하는 거대한 가족 돼지 저금통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돼지 저금통이력. 적절한 비유네요. 지금 국회에서는 이 1,600조 원이 넘는 엄청난 규모의 연금을 두고 아주 뜨거운 논쟁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네, 핵심은 딱 이겁니다. 수익 창출이라는 국민연금 본연의 목적과 공공성이라는 사회적 요구 사이의 정면 충돌이죠. 양측의 논리가 아주 팽팽한데요. 원자료에 담긴 다양한 관점들을 우리가 좀 객관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저희는 철저하게 중립적인 입장에서 자료에 있는 양쪽의 의견을 모두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쪽의 주장은 어떤 건가요? 한쪽에서는 여당 주도로 국민연금법에 공공성과 ESG, 그러니까 환경, 사회, 지배구조 투자를 의무화하자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1,600조 원이나 되는 막대한 돈이 주식시장에 투입될 때 단순히 돈만 잘 버는 기업이 아니라 친환경 정책을 펴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착한 기업에 투자하도록 강제하자는 논리죠. 아, 돈의 힘으로 사회를 좀 좋은 쪽으로 바꾸자는 거군요. 네, 거기에 더해서 군복무자의 연금 인정 기간을 늘리는 등 공적인 역할에 대한 요구도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반대쪽 논리도 진짜 만만치 않잖아요. 결국 국민연금의 존재 이유는 국민들의 피 같은 노후 자금을 불려주는 거 아니냐는 거죠. 맞습니다. 작년 한 해에만 국민연금이 거둔 수익이 231조 원이 넘거든요. 그런데 ESG 같은 공공성의 잣대를 너무 엄격하게 들이밀면 투자 유연성이 확 떨어져서 수익률이 곤두박질 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겁니다. 아, 수익률 하락을 걱정하는 거군요. 게다가 기금의 투자 방향을 결정하는 기금운용위원회에 노동계나 시민단체 대표들이 포함되는 구조를 두고도 회의적인 시각이 존재합니다. 이렇게 복잡한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과연 투자의 전문성을 확실히 담보할 수 있겠느냐는 지적인 거죠. 네, 양쪽 다 진짜 일리가 있는 주장입니다. 이건 결국 국가가 시장과 국민의 노후에 어디까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개입해야 하느냐는 거대한 철학적 질문과 맞닿아 있는 것 같아요. 수익률을 극대화해서 연금 고갈을 늦출 것이냐, 아니면 그 막대한 자본으로 우리 사회를 더 나은 방향으로 유도할 것이냐. 네, 이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건 결코 쉬운 과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거시적인 경제 개입뿐만 아니라요. 아주 미시적이고 개인적인 삶의 영역까지 국가가 개입하는 또 다른 단면이 자료에 있더라고요. 국민연금공단이 운영하는 치매 안심 재산관리 지원 서비스, 그 이른바 치매 안심 공공신탁제도 말입니다. 이건 어떤 건가요? 쉽게 말해서 인지 능력이 저하된 치매 어르신들의 재산을 국가기관이 대신 맡아서 철저하게 보호해주는 제도입니다. 아, 국가가 통장을 관리해 주는 거네요. 맞습니다. 안타깝게도 치매 노인들을 노리는 경제적 범죄나 사기가 진짜 많거든요. 때로는 아주 가까운 친척이나 심지어 가족에 의해서 재산을 빼앗기는 경제적 학대도 심심치 않게 발생합니다. 어휴, 가족이요? 세상에. 그래서 본인이 사전에 지정한 필수적인 용도, 예를 들어서 병원비나 요양비 등으로만 재산이 쓰일 수 있도록 공공기관이 꽉 묶어두고 관리하는 겁니다. 참 씁쓸하네요. 원래라면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가장 든든한 경제적 보호막이 되어줘야 하는데 그게 무너지니까 결국 국가제도가 가족을 대신해서 할머니, 할아버지의 통장을 지켜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가족 부양 기능의 상실을 국가제도가 대체하고 있다는 가장 명확하고도 좀 슬픈 증거이긴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지금 우리 사회에 반드시 필요한 안전망이기도 하죠. 네, 동의합니다. 자, 이렇게 국민연금이나 지자체 예산 같은 거대한 제도가 뼈대 역할을 하고 있다면요. 이제 우리가 매일 아침 저녁으로 체감하는 진짜 피부에 와닿는 동네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거시적 제도가 한계에 부딪히면 결국 최후의 방어선은 우리가 매일 밥 먹고 생활하는 동네로 좁혀질 수밖에 없잖아요. 저는 이번 자료에서 통합돌봄 도시락 배달 서비스가 진짜 인상 깊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도시락이 아니라 약간 따뜻한 반찬으로 위장은 움직이는 미니 보건소 같더라고요. 움직이는 미니 보건소. 와, 그 원리를 아주 정확하게 짚어내셨네요. 경기도 양평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주식회사 사랑과 선행의 효도쿡 서비스를 보면 그 이유를 확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점이 특별한가요? 어르신들 집으로 배달을 가는 기사님들이 단순한 배달원이 아닙니다. 이분들은 전부 국가공인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가진 이른바 효집사들입니다. 아, 그냥 초인종 누르고 음식만 건네드리고 끝나는 게 아니군요. 절대 아니죠. 어르신이 씹고 삼키기 편하게 만든 연화식 도시락을 전해드리면서 오늘 안색은 좀 어떠신지, 식욕은 있으신지, 집안에 혹시 위험하게 방치된 물건은 없는지 꼼꼼하게 건강 상태와 안부를 묻습니다.
와, 꼼꼼하네요. 그리고 그 모니터링 결과를 관제센터에 실시간 데이터로 쫙 입력을 하죠. 만약에 문이 잠겨 있거나 어르신이 쓰러져 계시면 즉각적인 응급 조치가 가능합니다. 실제로 제주도나 통영 등지에서는 이 배달 기사님들이 쓰러진 어르신을 조기에 발견해서 구급차를 부르고 생명을 구한 사례가 속출하고 있어요. 이게 참 흥미로운 지점인 게 밥 한 끼를 배달하는 그 일상적인 행위 안에 고독사 예방, 건강 모니터링, 심지어 정서적 교감까지 싹 다 통합되어 있는 거잖아요. 대기업들도 이 시장의 가능성을 엿보고 무섭게 뛰어들고 있다면서요. 네, 현대그린푸드, 아워홈, 풀무원 등 네로라는 대기업들이 이 3조 원 규모로 커진 케어푸드 시장에 앞다투어 진출하고 있습니다. 고령자들은 당뇨나 고혈압, 연화곤란 등 다양한 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들의 질환과 영양 상태에 딱 맞춘 정밀한 식단을 제공하는 기술력이 곧 돈이 되는 시대가 온 거죠. 안산시의 문을 연 일동 복합노인 복지공간도 비슷한 맥락인 것 같아요. 예전에는 경로당 따로, 무료급식소 따로, 노인 일자리 센터 따로 떨어져 있던 걸 그냥 한 건물에 다 모아버렸더라고요. 어르신들이 식사하러 오셨다가 일자리 상담도 받고 친구들도 만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아주 효율적이죠. 그런데 이런 현상들을 쭉 보면서 저는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며느리나 자식들이 집에서 하던 그 전통적인 가족 돌봄을 이제는 지자체와 프랜차이즈 기업의 거대한 시스템에 완전히 외주를 줘버린 건 아닐까요? 그렇게 수동적인 외주화로만 볼 수는 없는 게요. 당사자인 시니어들 스스로의 움직임이 현장에서는 굉장히 능동적이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돌봄을 받기만 하는 게 아니라는 증거들이 아주 많아요. 오, 예를 들면 어떤 게 있나요? 서울시가 40대부터 60대 중장년층을 위해 마련한 중장년 취업 사관학교를 한번 볼까요? 백발이 성성한 시니어분들이 모여서 인공지능을 활용한 디지털 마케팅을 막 배우고 계시고 AI 코딩 로봇 전문가 과정을 수강하고 있습니다. 와, 5060 세대가 AI 코딩을 배운다고요? 진짜요? 네, 진짜 열기가 대단합니다. 충남에서도 비슷한 움직임이 있는데요. 정보 접근성이 떨어지는 시골 마을을 직접 찾아가는 한글 햇살 버스를 운영해요. 근데 이게 예전처럼 가나다라 한글만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그럼 뭘 가르치나요? 식당이나 병원에 있는 그 복잡한 키오스크 활용법, 스마트폰으로 AI 비서를 다루는 방법 같은 실질적인 디지털 문해력을 교육하고 있죠. 아, 진짜 실생활에 필요한 거네요. 돌봄 시스템이 고독사를 막아주는 최소한의 방어선이라면 시니어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이런 재교육과 일자리는 다시 사회망과 적극적으로 연결되려는 공격망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지자체가 밀어주고 기업이 시스템을 만들고 시니어 개인이 적극적으로 배우고 와, 진짜 이상적인 그림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아주 거대한 물리적 장벽에 딱 부딪히게 되잖아요. 아까 자료 보니까 당장 2040년이면 돌봄 인력이 무려 69만 명이나 부족해진다고 하더라고요. 네, 아주 심각한 문제죠. 아무리 시스템을 촘촘하게 짜고 예산을 막 쏟아 부어도 정작 어르신을 휠체어에 태워주고 밥을 떠먹여줄 그 인간의 손길 자체가 아예 사라진다는 뜻이잖아요. 바로 그 지점에서 기술이 구원투수로 등판합니다. 인간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물리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로봇과 인공지능이 직접 요양과 의료의 최전선에 뛰어들고 있는 거죠. 이번 2026 로봇 미래전략 컨퍼런스 자료를 보면 이른바 에이징 테크의 눈부신 발전을 확실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도 그 부분 읽으면서 감탄했습니다. 특히 그 큐라코에서 만든 케어 비데라는 AI 배설 돌봄 로봇이요. 사실 간병을 조금이라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가장 고통스럽고 체력 소모가 극심한 노동이 바로 환자의 대소변을 치우는 일이잖아요. 맞습니다. 육체적으로도 힘들지만 환자 입장에서도 누군가 자신의 배설물을 치워야 한다는 사실 자체가 엄청난 수치심과 우울감을 유발하거든요. 그런데 이 로봇은 침상에 누워있는 환자의 대소변을 AI가 자동으로 감지해서 흡입하고 세정, 건조까지 다 알아서 깔끔하게 처리해줍니다. 와, 건조까지요. 대박이네요. 네, 연구 결과에 따르면 환자의 자존감을 지켜주는 것은 물론이고요. 간병인의 돌봄 시간과 육체적 부담을 무려 61%나 줄여준다고 합니다. 61%면 간병인의 허리와 손목을 완전히 살려주는 엄청난 수치네요. 그 외에도 과거의 사쟁이나 노래를 막 틀어주면서 치매 어르신들과 대화를 나누는 원더풀 플랫폼의 AI 로봇 다솜이나 하반신 마비 환자들 재활을 돕는 큐렉소의 모니워커 로봇도 진짜 인상 깊었습니다.
이런 기계적인 로봇 기술뿐만 아니라요. 뇌과학 분야의 혁신도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혹시 치매 진단이라고 하면 보통 어떤 장면이 떠오르시나요? 치매 진단이면 좀 복잡한 인지검사 문제 풀거나 아니면 엄청 비싼 뇌 MRI 촬영을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보통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런데 미국 듀크대 연구진이 엄청난 기술을 발표했습니다. 코 속 안쪽의 신경세포를 면봉 같은 것으로 살짝 채취하는 것만으로 초기 알츠하이머병을 무려 81%의 정확도로 찾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코를 찌르는 것만으로 치매를 안다고요? 아니, 코로나 감기 검사도 아니고 대체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그 메커니즘이 아주 기발합니다. 치매를 유발하는 독성 단백질이 뇌에 막 쌓이기 시작할 때 가장 먼저 타격을 받고 망가지는 곳 중 하나가 바로 후각신경이거든요. 아, 그래서 치매 초기 환자들이 냄새를 잘 못 맡게 되는군요. 맞습니다. 후각신경 세포는 뇌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일종의 고속도로 같은 역할을 해요. 이 원리를 역이용해서 뇌를 직접 열어보지 않고도 코 속 세포만 살짝 긁어내서 뇌의 상태를 읽어내는 겁니다. 와, 정말 천재적인 발상이네요. 그런데 저는 그 듀크대 연구보다 시간 간섭 자극, 이른바 TI 자극 기술이 더 충격적이었어요. 머리를 열어서 전극을 심는 무시무시한 수술을 하지 않고도 뇌전증이나 알츠하이머, 우울증을 치료할 수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원리를 보니까 머리 바깥, 그러니까 두피에 전극을 딱 붙인 다음에 서로 다른 진동수를 가진 두 개의 전류를 쏴보냅니다. 그럼 이 두 전류가 뇌 깊숙한 해마 같은 곳에서 X자로 교차하면서 만나게 되는데 아, 네. 바로 그 지점이죠. 네, 바로 그 교차점에서만 새로운 전기장이 형성돼서 신경세포를 자극하고 치료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약간 두꺼운 콘크리트 벽에 구멍을 하나도 안 뚫고 벽 너머에 있는 라디오 주파수를 정확하게 돌려 맞추는 마법 같다고 생각했어요. 아주 훌륭한 비유네요. 외과적 수술의 그 치명적인 위험성을 완전히 없애면서도 뇌의 깊은 곳을 정밀하게 타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학계 판도를 바꿀 엄청난 혁신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눈부신 기술들을 쭉 듣다 보니까 문득 그런 걱정이 생깁니다. 코를 찔러서 치매를 미리 알아내고 뇌에 전파를 쏴서 우울증을 치료하고 심지어 대소변은 로봇이 다 알아서 치워주는 세상. 네. 물론 인간의 생명이나 존엄성은 완벽하게 지켜지겠지만 인간 대 인간의 접촉은 점점 사라지는 거 아닐까요? 아파서 누워있을 때 누군가 내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는 그 온도. 기계적인 돌봄에서는 절대 느낄 수 없는 그 고유한 정서적 치유력이 기술에 밀려서 영영 사라져버리는 건 아닐까. 좀 두렵기도 하거든요. 그 우려는 아주 본질적이고 중요한 질문입니다. 기계가 결국 인간을 완전히 대체하고 우리를 고립시킬 것인가에 대한 두려움이죠. 그 해답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초고령 사회의 선배격인 일본의 시행착오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이요? 네, 일본 리츠메이칸대의 이주호 교수가 지적했듯이 일본은 초기에 에이징 태클을 도입할 때 현장에서 철저하게 실패를 맛보았습니다. 아니, 로봇 강국인 일본이 실패를 했다고요? 기술력이 부족했던 건 아닐 텐데요? 기술력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기술의 기능적인 성능에만 너무 집착했기 때문이에요. 이 로봇이 얼마나 힘이 센지, 얼마나 효율적으로만 움직이는지 그런 것만 따졌더니 정작 현장에서는 환자도 간병인도 그 차가운 로봇을 거부하고 창고에 다 처박아 둔 겁니다. 아, 성능만 좋다고 능사가 아니었군요.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핵심은 이겁니다. 로봇의 진짜 목적은 인간의 대체가 아니라는 거죠. 그럼 대체가 아니라면 대체 뭐죠? 간병인이 무거운 환자를 하루에도 수십 번씩 들어 올리면서 망가지는 허리, 배설물을 치우면서 겪는 극심한 스트레스와 육체적 고통을 로봇이 대신 감당해 주는 겁니다. 기계가 그 힘든 육체 노동을 가져가면 인간에게는 무엇이 남을까요? 시간과 에너지가 남겠죠. 바로 그겁니다. 시간과 여유로운 에너지가 남아요. 그럼 그 남은 에너지를 환자와 부드럽게 눈을 맞추고 오늘 기분은 어떠신지 다정하게 물어보고 손을 꽉 잡아주는 진정한 정서적 교감에 쏟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 완전히 이해가 됩니다. 즉, 기술은 인간을 밀어내는 게 아니라 인간이 가장 인간다운 돌봄을 제공할 수 있도록 돕는 공존 생태계를 완성하는 도구인 것이죠. 기계가 차가운 육체 노동을 가져가면 인간은 비로소 따뜻한 감정 노동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다. 와, 정말 설득력 있는 분석이네요.
자, 지금까지 거시적인 예산부터 미래의 최첨단 로봇까지 거대한 희망의 청사진을 그려왔다면요. 이제 시야를 확 좁혀서 당장 오늘 하루 우리의 생존과 직결되는 아주 현실적인 이야기를 좀 해보죠. 네, 당장의 생존 문제죠. 아무리 거대한 시스템이 있어도 결국 내 몸을 지키는 건 나 자신이니까요. 환경 오염이나 질병의 전조증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이번 자료에서 특히 강조하는 두 가지 숨은 위협이 있습니다. 첫째는 거대한 환경적 재난인 산불 연기입니다. 에모리 대학과 하버드 보건대학원의 연구에 따르면 산불 연기 속에 섞여 있는 초미세먼지, 그러니까 PM2.5는 일반 미세먼지보다 훨씬 치명적이라고 합니다. 일반 미세먼지랑 다른가요? 네, 이 산불 미세먼지들이 영원한 발암물질로 불리는 PFAS나 수은 같은 중금속을 마치 스펀지처럼 잔뜩 머금고 있어요. 이게 우리 코와 폐를 통해 혈류로 침투하는 거죠. 피 속으로 들어간다고요? 네, 그리고 전신을 돌면서 뇌세포를 직접 파괴해 치매를 유발하고 심장병을 일으킨다는 아주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와, 산불 연기가 그냥 눈 맵고 콜록거리는 수준을 넘어서 뇌에 직접 독극물을 배달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군요. 무조건 피해야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위협은 뭔가요? 두 번째는 생물학적 차이에 대한 우리의 무지가 만들어낸 진단 사각지대입니다. 바로 여성 심장마비의 현실인데요. 흔히 심장마비라고 하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중년 남성이 갑자기 가슴을 확 움켜쥐고 윽 하며 쓰러지는 드라마 속 장면을 떠올리시잖아요. 그렇죠. 텔레비전 보면 항상 그렇게 나오잖아요. 하지만 여성의 심장마비는 증상이 전혀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갑자기 숨이 가빠오거나 턱이나 등 쪽에 뻐근한 통증이 오고 속이 심하게 메스꺼운 증상으로 나타나죠. 잠깐만요. 듣고 보니까 그건 그냥 급체했거나 엄청 피곤할 때 나타나는 증상 같은데요? 바로 그겁니다. 영국 의학계 자료를 보면 여성 환자 본인조차도 이 심각한 증상을 천식이나 공황장애 혹은 단순히 집안일 하다가 체력이 떨어져서 그런 거라고 오해를 해버려요. 아,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거군요. 지연된다고 합니다. 7시간이요? 아니, 심장마비는 1분 1초가 골든타임인데 7시간이나 늦어지면 진짜 생명이 위태롭잖아요. 대체 왜 그렇게까지 늦어지는 걸까요? 참 씁쓸한 현실이지만 여성들이 자신의 고통보다 가족의 안위를 먼저 챙기는 성향이 강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가슴이 좀 답답하고 등이 아파도 아유 일단 저녁 찌개는 끓여놓고 병원 가야지, 애들 학원 보내놓고 설거지 끝내고 가볼까 하면서 그 치명적인 증상을 쿡 참아버린다는 겁니다. 아, 엄마들의 그 마음이 참 안타깝네요. 그래서 의료 전문가들은 내 몸이 평소와 다르게 이상 신호를 보내면 절대 가족 눈치 보지 말고 즉시 끈질기게 의료진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고 강하게 경고합니다. 이 대목에서 오늘의 가장 중요한 개인적 생존 무기가 하나 등장하죠. 바로 건강 문해력입니다. 건강 문해력이요? 저는 이 단어를 보면서 약간 초고령 사회라는 이 캄캄하고 위험한 숲속을 헤쳐나갈 수 있게 해주는 정확한 생존 지도 같은 생각을 했어요. 이 지도를 잘 읽을 줄 아는 분들이 실제로 경제적인 이득까지 쏠쏠하게 본다는 통계가 있었죠. 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통계가 이를 아주 잘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노년층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건강 문해력이 높은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1년 외래 진료비를 평균 53만 원이나 적게 썼습니다. 53만 원이요? 꽤 큰 금액인데요. 내 질환이 어떤 질환인지, 어느 과 병원을 가야 하는지, 의사의 처방이 무슨 의미인지를 정확히 이해하니까 불필요한 병원 방문이나 중복 검사가 확 줄어드는 겁니다. 아는 것이 곧 생명줄이자 실질적인 돈이 되는 셈이죠. 그럼 이 든든한 생존 지도를 우리 일상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디멘시아 뉴스에 소개된 연구 하나가 딱 눈에 띄더라고요. 단순히 걷기 운동만 하거나 아니면 방에 가만히 앉아서 인지 퍼즐만 푸는 것보다 이 두 가지를 결합한 다중중재 전략이 치매 예방에 압도적으로 좋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죠. 공원에서 막 땀나게 유산소 걷기 운동을 한 직후에 혈류가 뇌로 확 돌 때 컴퓨터나 태블릿으로 브레인 HQ 같은 디지털 인지훈련 게임을 하는 거예요. 충남 예산군에서는 어르신들이 6개월 동안 무려 120만 보를 걷도록 독려하는 어르신 건강왕 챌린지를 열기도 했더라고요.
신체 활동과 뇌 자극을 동시에 주어서 시너지 효과를 내는 아주 훌륭한 전략입니다. 실내에서는 헤파 필터가 장착된 공기청정기로 미세먼지를 차단하고 밖에서는 적극적으로 걷고 집에 돌아와서는 디지털 기기로 뇌를 훈련하는 것. 완벽한 루틴이네요. 환경의 위협에 수동적으로 당하지 말고 주도적으로 자신의 건강을 경영하는 태도야말로 우리가 갖춰야 할 문해력의 핵심입니다. 주도적인 태도 하니까 진짜 영국 가디언지에 소개된 기상천외한 트렌드를 언급 안 할 수가 없네요. 이름하여 요리 크로스핏입니다. 아하, 그 우유 크림을 이용한 달리기 말씀이시군요. 네, 진짜 기발하지 않습니까? 무거운 지퍼백에 생크림을 가득 넣고 그걸 등에 맨 배낭에 집어넣어요. 그러고는 숲속이나 공원을 마구 달리는 겁니다. 한참 땀 흘리며 막 뛰다 보면 등에서 흔들리던 그 엄청난 진동 때문에 집에 도착해서 배낭을 딱 열어보면 크림이 맛있는 수제 버터로 변해 있다는 거예요. 하하, 일석이조네요. 제가 이 기사 읽고 진짜 한참을 웃었는데요. 사실 우리 시니어분들이 관절보 아픈데 무거운 크림 배낭을 메고 달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무리하시면 안 되죠. 전환. 이곳이야말로 스트레스 없이 노후 건강을 관리하는 가장 완벽한 마인드셋 아닐까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꼭 억지로 시간을 내서 헬스장에 가는 것만이 운동이 아니거든요. 부엌에서 요리하면서 음악에 맞춰 제자리 걷기를 하거나 반죽을 치대고 청소기를 돌리는 그 모든 일상적인 신체 활동 자체를 내 몸을 위한 즐거운 움직임으로 재해석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마인드셋의 차이군요. 결국 내 몸이 보내는 신호를 정확히 읽어내고 내 주변 환경을 나에게 유리하게 딱 세팅하는 능력. 그것이 천만 시니어 시대를 살아가는 가장 강력한 방어막이 될 것입니다. 자, 벌써 오늘 우리가 나눈 거대한 지형도를 하나로 싹 모아볼 시간이 되었습니다. 인구 구조가 뒤바뀌어서 청년들이 떠나고 지방이 소멸해가는 위기, 국민연금의 공공성과 수익성을 둔 그 무거운 딜레마 앞에서도 우리는 확실한 희망의 끈들을 발견했습니다. 네, 분명한 희망이 보였죠. 국가공인 요양보호사인 효집사님이 맞춤형 도시락을 들고 어르신들의 안부를 실시간으로 묻고요. 똑똑한 로봇 비대와 AI 기술이 간병인의 육체적 고통을 확 덜어주어 오히려 인간 대 인간의 정서적 교감을 더 깊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시니어 개개인은 스스로 AI를 배우고 산불 연기와 심장마비의 숨은 위협 앞에서도 건강 문해력으로 자신의 몸을 주도적으로 방어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꿰어본 이 자료들은 단순히 사회가 늙어가고 있다 이런 우울한 경고장이 절대 아닙니다. 그럼 뭐죠? 오히려 한계에 부딪힐 때마다 제도를 정비하고 새로운 기술을 발명하고 스스로 학습하면서 능동적으로 진화하고 있는 천만 시니어 시대의 아주 역동적인 자화상입니다. 거시적인 국가정책, 지자체의 촘촘한 배달망, 첨단 뇌과학과 로봇, 그리고 우리 각자의 일상적 실천이 거대한 톱니바퀴처럼 딱딱 맞물려서 새로운 생존의 생태계를 창조해내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깊고 넓은 탐험을 마무리하면서요. 청취자 여러분께 조그만 도발적이고 상상력을 자극하는 질문 하나를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질문인가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의 식단과 유전자를 완벽하게 분석해서 질병에 딱 맞춘 도시락이 아침마다 배달되고 인공지능이 코 속을 살짝 스치는 것만으로 나의 뇌파를 읽어서 치매를 싹 예방해주며 로봇이 24시간 내내 나의 혈압과 대소변까지 완벽하게 돌봐주는 세상이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정말 꿈 같은 기술들이죠. 그렇다면 먼 미래의 노년기에는 일주일에 한 번 찾아올까 말까 한 진짜 인간 가족이나 이웃보다 어쩌면 나라는 존재의 생물학적, 정서적 데이터를 세상에서 가장 완벽하게 학습한 나만의 수명 연장 AI 알고리즘과 더 깊고 끈끈한 애착관계를 형성하게 되진 않을까요? 핏줄이나 우정처럼 명확했던 인간관계의 본질이 이런 완벽한 돌봄을 제공하는 데이터와 기계에 의해 어떻게 재정이 될지 이 오묘하고도 섬뜩한 미래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와, 고도화된 기술이 단순히 우리의 육체적 생명을 연장하는 걸 넘어서 우리의 가장 내밀한 감정과 외로움까지 설계하고 보듬어주는 시대네요. 그때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마지막 성역은 대체 무엇일지 깊이 사유하게 만드는 정말 훌륭한 질문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눈 이 다채로운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 그리고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는데 신선한 영감과 든든한 생존 지도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지적 갈증을 시원하게 해소해줄 놀랍고 통찰력 넘치는 주제를 들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십시오.